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세월호가 심하게 기울기 직전 우회전 코스에서 좌회전과 우회전을 반복하는 지그재그 운항을 한 것이다. 사고 당일 새벽까지도 세월호는 AIS 데이터를 전송하면서 운항했다. 지방관제센터들은 이 정보를 대전에 서버를 둔 정부 통합 전산센터로 전송했다. 그런데 새벽 3시 40분경 갑자기 대전의 데이터 저장이 중단된다. 이 소식은 당일 저녁 채널A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이렇게를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다음 날 통합전산센터에서 사라졌던 데이터가 일반에 공개됐다. 8시 50분대의 AIS 항적도는 목포 관제센터에 저장된 자료라 했다. 직진하던 세월호가 90도 이상 급격한 우회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급격한 우회전 구간의 항적을 검토했다. 데이터가 없었다. 그렇다면 그 구간 세월호의 AIS는 꺼져 있었다 추정된다. 종종 불법 조업을 하는 어선들이 제 위치를 숨기려 AIS를 끄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세월호는 왜? AIS가 의심스러웠던 김 감독은 먼저 관제 자료부터 분석했다. 자료 안에서 세월호가 가는 코스대로 계속 변하는 흰색 직선에 주목했다. 이 흰색 직선들이 세월호의 실제 코스 정보였다. 실제로 간 코스 정보라니까 야 이거 중요한 정보다. 김 감독은 영상 기술을 활용해 코스의 각도들을 추출했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세월호가 심하게 기울기 직전 우회전 코스에서 좌회전과 우회전을 반복하는 지그재그 운항을 한 것이다. 세월호가 심하게 기울기 직전 우회전 코스에서 좌회전과 우회전을 반복하는 지그재그 운항을 한 것이다. 음주운전이나 무슨 졸음운전을 제외하고 왜 지그재그를 하다가 우회전을 시작해? 그건 말이 안 됐죠. 그러나 수사 당시 항해부 선원들은 관제 자료와는 달리 세월호가 정상적으로 직진하다가 한 번에 우회전만 했을 뿐이라 했다. 정부의 AIS도 선원들의 주장과 일치했다. 계속 똑바로 갔다는 뱃머리 각도들이 의심스러워서 그러면 사고가 나고서 그 뒤에 뱃머리 각도도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추가로. 기관장 박기호는 갑자기 배가 기울어 긴급히 엔진을 껐다고 진술한다. AIS 항적도에도 선박의 급격한 감속으로 단시간에 급회전이 정지된 상황이 기록돼 있다. 조타수 조준기는 배가 회전을 멈췄을 때 뱃머리가 섬 쪽, 즉 병풍도를 향해 있었다고 진술한다. 세월호가 병풍도를 향한 채 조류를 따라 북쪽으로 표류하고 있다. 선원들의 진술이 AIS 항적도와 완벽히 일치한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뭐냐면 조류에 밀려서 위로 올라가야 될 그 위치에 있는 속력 정보가 10노트인 거예요. 아직 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배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완전히 멈춰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류를 했다. 그러면 이제 설명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어느 정도 속도가 남아 있잖아요. 그럼 이 속도가 다 줄어들 때까지는 이 방향으로 운동을 계속 해야 되죠. 오른쪽으로 돌려는 힘이 또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겠죠.
심노트라면 절대 네. 이 정부 항적대로 나올 수 없다. 없죠. 불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하죠. 규격에 맞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었다. 이거 사람이 만든 가짜 AIS죠. 이건 AS 규격에 완전히 어긋나는 비정상 데이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AIS가 뭔가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 당시 타임스탬프 및 그 위치가 같은 지점들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데이터들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분석만 했기 때문에 실제 저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증인.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분석만 해서 해수부에 넘겨주신 거는 이제 알겠고요. 예. 이게 전문가로서 이 자리에 또 계시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전문가의 입장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AIS 규격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속력정보 심노트, AIS 항적도와 부합되지 않는 결정적 증거. 정부의 항적도는 과학적으로 거짓이다. 이때 새로운 항적도가 등장한다. 정부의 AIS 항적도, 관제자료, 이어 등장한 세 번째 항적도, 해군 레이더 항적도다. 놀랍게도 김 감독이 앞서 주목했던 지그재그 항적을 해군 항적도는 확정적으로 드러낸다. 우회전 코스에서 반복된 좌회전들은 매우 급격했다. 우리가 레이더가 이런 부분이 삭제됐다 이런 내용 다룬 적 있었죠. 레이더를 구해서 분석할 때 여기는 왜 안 나왔어? 이렇게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AIS 누락 구간은 뭐 신문제상에도 많이 나왔는데 레이더는 정전이 되지 않는 한 절대 누락이 될 수 없거든요. 여기 누락이 정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 가족들이 내려가서 복원을 했을 때 이 버전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여기가 딱 두 곳이 이상하게 레이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가 어디지 하고 이상한 해군 행적, 이상한 놈하고 비교해봤더니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왜 이렇게 된 거야? 요 부분이었던 거예요. 요 부분. 딱 일치합니다. 요 부분. 양쪽이. 요 부분 없어진 요 부분이 결국은 이 말도 안 되는구만 했던 요 부분이었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고 생각해요? 혹시 이 이상한 막 뭐랑 마치 충돌이라도 한 것처럼 팍팍 꺾이는 이 항적들이 실제가 아닐까, 진짜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삭제한 이유가 있지 않겠나? 진짜라서 이걸 삭제하고 발표했다가 파파에서 막 왜 레이더가 누락돼 막 이렇게 문제제기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제기라니까 그 안을 또 메꾼 버전이 두 번째 버전이 나왔거든요. 뭐 저장 장치에 뭐 원본은 하나인데 저장 장치가 두 개라서 두 버전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숨길 게 있어서 그렇죠. 삭제한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예. 처음에 이해가 안 가다가 그래서 뭘 했냐면 이 이상한 항적을 실제 우리가 이게 맞다고 둘라이 선장님이 당일날 손으로 직접 쓴 예, 그래서 데이터를 보고. 좋은 항적이라고 이게 맞다고 거의 확신하고 있는 이 위치로 이걸 전체를 이동을 시켜보기로 한 거예요. 얘를 이렇게 두고 세 개를 따로따로 두고 고민을 하다가 얘를 일로 옮겨볼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옮깁니다. 해군 레이더 항적이에요. 얘의 위치에 얘를 끌고 내려와 봅니다. 보시죠. 저는 이걸 처음 보고 소름 끼쳤어요. 이 노란 부분이 섬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선들이 뭐냐면 해저, 바다 밑에도 산맥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저에 말하자면 등고선을 표시한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등고선 모양과 묘하게 일치해요. 그죠? 여기서 저는 1차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게 왜 이게 이렇게 일치하지? 따라서 특히 이 L자 항적 도저히 배워갈 수 없는 이 충돌 항적이라고
확 꺾인 배의 그 모든 선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 부분이 딱 여기 이 꼭지점들에 해당됩니다. 해저 등고선에 어딘가에 걸린 딱 꼭지점에. 일치를 해요. 제일 그러니까 안 일치하는 부분이 아래 꼬리 부분인데 거기 말고 나중에 설명을 할 것이고. 그래서 김 감독이 그 다음에 한 거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이 일대에 해저 지형도를 만들어 놓은 걸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정밀한 지도를 입수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 이상한 놈 있잖아요. 그 놈을 얹었어요. 이 바닷속 지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얀색이 일정 높이의 해저 등고선인데요. 이렇게 상상하십시오. 저 노란색과 푸른색은 불룩 솟아있는 거예요. 산맥으로 대관령 같은 산맥으로 봐주세요. 그리고 이 산맥의 맨 위에 이렇게 물에 잠겼다고 봤을 때 산 꼭대기만 볼록 튀어나온 게 섬이고 밑에는 해저 산 자락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산맥이 물에 잠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산등성이의 라인을 따라갑니다, 배가. 그러다가 일정 높이에 되게 높은 가파른 곳에 오면 거기가 저희가 봤던 L자항적이라고 했던 곳이 여기 탁 꺾입니다. 탁탁 그걸 김 감독은 L자 같다고 해서 네. L자라고 불렀는데 네. 자 이걸 좀 더 확대해서 김 감독이 L자라고 표현한 확 꺾이는 지형 거기서 이 해저에 있는 지형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보면 꺾이는 게 총 4개가 있단 말이죠. 그중에 두 번째로 확 꺾이는 부분 여기죠. 여기 예, 높은 데로 와갖고 보시면 배가 쭉 왔다가 우회전 하잖아요. 우회전으로 와갖고 이 높은 곳에 와서 탁 마치 부딪히는 듯한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벽을 생각하십시오. 그런 산 등성이에 탕 부딪힌 것처럼 팍 꺾인 다음에 쭉 온 다음에 이게 잘 보세요. 이게,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배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간 거예요. 탕 튄 거예요. 배가 이 점들이 배의 움직임이란 말이죠. 10초마다 이 세월호의 위치입니다. 이렇게 오다가 배가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간격이 넓다는 건 속력이 빠르다는 거예요. 빠르게 오다가 여기 턱 부딪힌 것처럼 되니까 속력이 조밀해지죠. 느려진 거예요. 이 간격이 멀면 속도가 빠른 빠르고. 거고. 왜냐면 같은 시간에 딱딱딱 찍히는 건데. 10초에 한 번씩 지키는 거예요. 서로 가까우면 느리고 멀면 빠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빨리 오다가 여기서 뭔가 턱 하고 이렇게 꺾이고 꺾이죠. 어. 이렇게 꺾이고 그 다음에 느려지죠. 예, 느려지고서 이 등고선을 따라 그대로 라인을 너무 정밀하게 와요. 이렇게 온 다음에 옵니다. 예, 오다가 여기서 또 한 번 이렇게 탁 꺾여요. 예, 여기서 탁 바로 여기가 굉장히 저는 보고 소름이 끼쳤는데요. 여기가 산줄기거든요. 해저 산맥의 산줄기인데 여기 골이 탁 파져 있어요. 여기에 고길에 탁 들어오면서 고기를 타고 들어오고서 다시 여기 두 번째 산줄기에서 탁 한번 꺾이는 꺾여요. 지점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요 2번, 예. 4번. 4번. 그 다음에 내려와 갖고 여기가 산봉우리처럼 외진 산봉우리처럼 살짝 나와 있는데 색깔을 보시면 요 산에 살짝 나와 있는 데서 다시 이쪽으로 펑 꺾인 다음에 온 다음에 다시 등고선을 정확히 따라서 쭉 올라가서 여기서 또 이렇게 등고선 골이 져 있는데 그 골까지 정확히 따라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예. 배가 이해할 수 없고 쓰레기라고 표현했던 네. 이렇게 확 꺾이는 지점은 해저 지형과 일치시켜 봤더니 그 해저가 툭 튀어나온 부분들과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추가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네. 뭐 하여튼 에코 사운드 수심 측정기라고 하죠. 쉬운 말로. 수심을 에코 재는 그 사운드. 측정기. 그러면 이제 다시 의문이 생긴 겁니다. 그걸 수심을 측정한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형과 관련이 있구나. 근데 그걸 언제 사용하냐를 항해사 선장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는 배를 모르니까. 투명할 때 쓴다고 하시죠. 이게 투명가 뭔가 했더니 앵커를 내릴 때 쓰는 거랍니다. 일반적으로 항해를 할 때, 그럼 법적으로 항해할 때 항상 켜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선장님과 항해사들은, 아니, 그걸 왜 켜냐고 계속.
왜냐하면 이렇게 항해를 할 때는 자기가 아는 코스고 깊은 데로만 다니니까 이렇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항구나 이런 데 가갖고 앵커를 내려야 되는데 깊이를 잘 모르거든요. 왜냐면 해도가 정확하진 않으니까 종이 해도가. 그러니까 밑에 내 앵커가 잘 내려갖고 이쯤에 잘 걸릴 수 있나를 보기 위해서 이 에코 사운드를 탁 킨대요. 그때만. 뭔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 에코 사운드는 앵커를 내릴 때 쓰는 거지 운행할 때 쓰는 게 아니래요. 자, 그러면서 다시 생각나시죠? 저희가 약 몇 달 전에 그런 얘기 했었습니까? 이상하게 왼쪽 앵커가 잘 안 보인다고. 9시 32분경에는 안 보이고. 네. 그래서 안 보이죠, 여기? 안 네. 보이고. 그래서 이게 머드가 묻었거나 지금 끌어올리는 중 아니냐 이런 네. 의문을 제기했었죠. 하여튼 비정상이었습니다. 35분쯤에는 다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이 시점 30분에 35분 사이에 애가 끌어올려졌나?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왼쪽 앵커의 색이 오른쪽 앵커 처음에 출항할 때는 새카맣게 아주 잘 닦인 앵커였는데 이때 보면 다시 나타난 앵커를 보면 약간 황갈색으로 변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머드가 묻었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했었죠. 해저 지형이 진흙 끈적끈적. (49분 26초에는) 세월호의 기울기가 10도 정도, 뭐 그 정도로 추정이 돼요. 이 블랙박스를 봤을 때. 그리고 그 정도 기울기에서는 화물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 시간대에 움직이는 화물도 없고 차량 움직이는 게 전혀 없어요. 움직임이 전혀 감지도 안 되는데 따라서 40분 26초에 난 소리는 화물이 움직이는 소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리의 성격도 뭔가 화물이 부딪히는 소리 같지는 않아요. 좌측으로 확 넘어갔다가 바로 쓰더라고요. 오른쪽 이쪽, 바닥 휘청, 이 배가 왜 이래? 프링글 스톰이 막 이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돌면서 우연히 들리면서 돌아갔거든요. 아이고 뭐 부딪혔구나. 이렇게 좌변치하면서 왼쪽으로 기울습니다. 상업화했다는 걸 정확히 얘기해줘야죠. 맨오버 보더라고. 섬 가까이에서 돌았다는 걸 감췄어야 하는 이유. 갑자기 옆으로 쏠리면서 공중에 떠서 그대로 날아갔어요. 물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떨어져 나간 거라니까요. 기관실 컨트롤룸 오른쪽 벽에 냉장고가 결박돼 있었는데 좌현 쪽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배가 돌아가는 느낌이 들다가 진동이 있더니 바로 배가 왼쪽으로 15도 정도 기울었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갑자기 왼쪽으로 15도 정도 기울면서 좌현 쪽으로
배가 돌아버렸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여기 무게중심 뒤쪽에 아래 방향에서 밀어주는 힘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좌변침하면서 왼쪽으로 기울 수가 있어요. 혹은 여기서 무게중심 앞쪽에 상단, 무게중심 상단에서 당겨주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상황이 맞다면 외력이 아닌 경우를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좌회전하는 선박이 왼쪽으로 기운다. 선박의 방향전환 장치로는 불가능한 현상이다. 선박을 왼쪽으로 기울인 다른 힘이 있다. 근데 더 놀라웠던 건 그 정부가 발표한 그 사고 시간보다 한 20분 정도가 빠른 맹골수도 입구의 항적이었는데 8시 30분경 세월호가 좌회전 코스를 지나가는 모습이다. 세월호가 심하게 기울기 20분 전부터 이미 급격한 좌회전이 발생했다. 병풍도 주변만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전부터도 8시 30분경 혹은 그 이전부터도 배가 이상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아쉽게도 중간 데이터가 없는 두 도막의 데이터가 전부였다. 단 하나의 배가 단 하나의 행적으로 움직여서 단 한 번의 사고가 났는데 레이더 정보는 또 달라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김 감독은 디코딩되지 않은 AIS 원문에 주목했다. 그리고 열쇠를 찾았다. 교무실이 매우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첫 전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이 온 것은 8시 30분에서 40분 사이로 기억합니다. 학부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전화가 왔는데 배가 심하게 출렁이고 있대요. 학부모 전화를 받은 비슷한 시점에 학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배가 많이 출렁거려요. 그 전화를 받고 119에 신고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큐팀은 물리학자와 함께 물체들의 움직임을 분석했다. 그러다 1번과 2번 차량이 동일한 붉은색 레카차를 촬영했음을 확인했다. 1번 블랙박스는 레카차가 넘어지는 모습이 정면으로 보였고 2번은 레카차가 넘어지는 뒷모습이 보였다. 두 영상에서 레카차가 넘어지는 시점을 맞춘다. 바로 물리적 동기화 방식이다. 이로써 1, 2번 블랙박스 영상 4개의 순서가 맞춰졌다. 마지막 4, 5번은 동일한 SUV를 앞뒤에서 촬영했다. 5번은 카린스가 밀리는 모습이 정면에서 잘 보였다. 4번에선 뒷모습 일부만 보였다. 이렇게 카렌스의 움직임을 동기화하는 것으로 모든 재배열이 마무리됐다. 드디어 세월호의 마지막 순간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영상에서 결정적 단서가 발견됐다. 기둥에 매달려 길게 늘어진 올가미. 공중에 매달린 물체들은 지구의 중심을 향한다. 그래서 이것으로 선체가 얼마나 기울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영상이 시작되자 올가미는 10도에서 15도로 기울었다. 그리고 7초 뒤 1초 만에 45도 이상 기울었다. 공중에 매달린 물체들이 사선으로 보이는 것은
실제로는 세월호 바닥이 그만큼 기울었다는 것이다. 현재 45도로 기울어진 상태인데 레카차가 쓰러진 것을 제외하면 차량들은 제자리에 있다. 차량들은 이제야 배가 기울어진 쪽을 향해 밀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45도로 기울이게 한 힘은 뭐냐가 결국은 남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차량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는 아니죠. 그러나 정부는 급격한 우회전에 따른 화물 쏠림이 배를 기울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 시나리오대로 설명을 한다면 여기 배가 있죠. 배가 어느 정도 조금 기울었어요. 그 다음에 화물이 쓸려 내려가기 시작하죠. 그죠? 화물이 쓸려 내려가기 시작한 다음에 뭐 어떤 거는 벽에 붙고요. 그 다음에 배가 그것 때문에 기울기 시작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제 배가 기운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계산이 돼요. 특조위가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18도에서 35도 이상으로 기우는데 약 30초 이상이 걸린다. 그만큼 천천히 기울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카메라 영상을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믿기는 어려운데요. 저도 이 외부에서 어떤 힘이라든가 외부에서 어떤 작용이 있지 않으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갑자기 옆으로 쏠리면서 공중에 떠서 그대로 날아갔어요. 물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떨어져 나간 거라니까요. 처음 타신 분들은 섬이 그냥 저렇게 보이나 보다 했는데 이분은 그날 병풍도의 모습이 이렇게 가까운 걸 처음 보셨던 거예요. 자, 보세요. 네. 여기서부터 봤어요, 여기서부터. 아, 여기서부터? 네, 여기서부터 이제 본 거야. 이렇게 지나갔겠네요? 네, 이렇게 지나왔어요. 이렇게 길쭉했죠? 네. 여기서 이제 틀어버린 거라. 거의 이쯤 와가지고. 아, 네. 이 정도, 뒤에서 볼 때 한 이 정도? 네. 그때 보셨을 때 거의 섬이 그러니까 눈앞에 꽉 찰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나무 가지까지 봤으니까 이 정도 좀. 이 정도? 네, 이 정도 떨어져서 거의 붙었어요. 이렇게. 크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섬 거의 다 붙인 거예요. 우리는 거의 다 봤어요. 그 섬을. 나는 섬을 받아버리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다시 한번 둘라이 선장님이 말한 위치가 맞는 거죠. 굉장히 가까이 갔다는 증언이고. 이분이 그 인터뷰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정밀하게 인간의 화각 이런 걸 생각해서 시료 화각이 약 60도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걸 갖고 검증해보고 아까 꼼꼼하게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분이 정면으로 병풍도를 바라본 곳이 제가 하단 병풍도 쥐가 웅크리고 있는 이 모양의 하단 병풍도의 하단 엉덩이 병풍도, 상단 병풍도. 예, 상단은 거의 안 보이셨고요. 하단 병풍도만 크게 보이셨던 거예요. 꽉 차게. 그리고 이분이 한 증언 내용은 뭐냐면 내가 봤을 때 이건 안 보였고 이 위치에서 이것만 보였어. 이것만 보이는 위치는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사고 날 때 이 엉덩이 부분 아까 보셨죠? 섬을 끄트머리를 거의 지나는 부분. 요 끝에서 사고 났다니까? 요 끝이 보이는 지점? 여기 맞아요. 그러니까 일자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L4로 오면 다시 각이 상병풍도가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 꺾이면서. 배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기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확 꺾이는 지점. 그러니까 본인이 배가 확 꺾여가지고 넘어진 그 지점이 어디냐고 했더니 거기가 여기야. 내가 그때는 요 위에가 안 보였고 그리고 배가 확 돌아간 게 요 뒷부분이 보일 때라니까. 네, 엉덩이를 지날 때라고 정면에서. 그러니까 여기인 거죠, 여기. 네. 이해하셨죠? 요거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기가 정부 발표 위치거든요. 여기서는 인간의 육안상 이 병풍도들이 다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위쪽이 더 잘 보여야 돼요. 절대 이 최은수 씨가 본 것 같은 이 하단 병풍도만 보이고 중앙에 엉덩이가 보이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는 섬을 들이박는, 이게 500m 떨어진 거예요, 더. 섬을 들어박는 줄 알았다니까 말이 나올 리가 없고. 그리고 이분은 처음 탄 게 아니라 매주 탔다니까요. 자기가 하여튼 이 세월호를 타면서 섬에 이렇게 가까이 간 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나왔습니다. 사고 때의 회전 방향. 그러니까 배가 탁 꺾였어요. 그러면 자기가 몸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탁 꺾였을 때 어떻게 됐냐. 상황 설명을
서서 일어서서 그대로 포즈를 취하시고 하라니까 기억해 계시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전화 통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틀었거든. 컵으로 이렇게 틀었거든.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됐어요? 왼쪽으로 이렇게 통화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돌아가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지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왜 중요한지. 네, 다음 장을 보시면 너무 중요한 게 나온 거예요. 정부는 절대 좌회전 안 했대요. 배 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돈다는 건 배가 이렇게 돈다는 얘기예요. 요 L자. 네, L자에서 팍 꺾이는 때 앵커가 여기에 딱 걸리면 여기가 회전축이 됩니다. 마치 낚싯줄에 매달린 물고기처럼 이 조타기에서 회전하는 게 아니라 그 꼭두각시 인형처럼 이런 식으로 붕 회전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식으로 몸이 빙 도는 거죠. 이게 이해가 가셨어요? 틱 이렇게 돌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엉덩이는 자유로우니까 빙 돌죠. 이렇게 돈단 말이죠. 한 바퀴. 몸이 이렇게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L자 항적이 만들어지죠. 거기에 따라 몸이 그렇게 돌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기억하는 건. 네. 또 하나. 예. 이건 뭐냐면 이건 이제 그분의 증언에 의해서 그때 L자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재구성한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도 다뤘어요. 따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어떻게 나온 거야 하면서 뭐냐면 AIS를 가지고 이 AIS에 따라서 재구성해서 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재구성하니까 이 상황에 나왔어요. 보세요. 기억하실 텐데. 다가 왼쪽으로 휘는 게 나와요. 왼쪽으로 퍽 하고 이렇게 역회전 이게. 자, 보세요. 다시. 네. 배가 한번 텅 튕겨 이렇게. 네, 그리고서 왼쪽으로 돌죠. 이게 뭔지 몰라서 그때 이거 조작하다가 뭐가 이상하게 제대로 못했나 보다. 이게 이 상황을 말한 거였던 겁니다. 이 상황. 이 상황. 예, 이번 건 두 번째입니다. 꺾인 거. 예, 두 번째 건데 이게 정부 내에서 단언코 말씀인데 정부 내 관계자들이 제일 애를 먹고 이거 해명하느라고 진땀을 빼고 끝내 거의 해명도 못한 항적이 바로 이 L자 항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일종의 미스테리로 남았거든요. 나침판이 고장나느냐, 뭐 수십 시간 막 궤변을 늘어놓고 그랬는데 결국은 처음으로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꺾인 게 데이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실제로 꺾였을 수 있다, 역회전했을 수 있다. 그게 정확히 요 지점인데 바로 요 지점과 요 산맥에 걸리는 해저 산줄기에 걸리는 지점이 똑같이 일치합니다. 여기가 여기예요. 네. 이 지금 확 꺾이는 부분 있잖아요. 항적으로 남겨서 그 항적을 김 감독이 이렇게 배 AIS 위치가 여기니까 이 배가 AIS 위치를 따라서 움직였는데 그 위치대로 AIS대로 배를 이렇게 그려봤더니 배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다라고 하고 재구성한 게 이거예요. 이거 팅 하는 거. 그게 여기서 그 위치가 바로 여기고. L4번. 네. 배가 튕긴 거예요, 한 번. 저는 이걸 그때 파파이스 71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본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했어요. 그때도 문제제기했지만 이거 조작하다가 이 앞부분에 L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가면 여기는 누락을 시켜놓고 이쪽은 매끈하게 데이터 몇 개 빼면 되거든요. 했는데 그러다가 너무 여기만 신경 쓰다 보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여기를 신경 안 쓰고 실수로 AIS 데이터에 실수로 내버려 뒀다가 그걸 수습을 못 해갖고 끝까지 골치를 앓았던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해봤다면 이게 이상하다는 걸 알았을 텐데 이게 진짜와 가짜가 막 뒤섞여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 남겨진 진짜예요. 말하자면. 법정에서도 검경합동수사본부의 그 단장님도 그래 자기가 이 6,000톤급 배가 뒤로 확 회전하는 이거는 난 도저히 나도 이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나침판 고장이냐 막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나침판 고장이 아니라 이 해저 산줄기에서 앵커가 걸려서 탁 꺾였다고 해석하면 정확히 미스테리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착한, 나쁜, 이상한 것을 종합해서 재구성한 진짜 세월호 항적은 이런 건 거예요. 이 해군 레이더는 제가 이건 100%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항적은 바다 위에서 달려서 나오는 일반적인 항해로 나올 수 있는 항적이 절대 아니고요. 반드시 이 병풍도 옆에 와서 앵커를 내리고 갔을 때 보이는 속도 변화와 꺾임, 이 항로가 딱 일치하기 때문에 저는 세월호의 사고점이 바로 여기고 해군 레이더의 항적은 실제 항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진짜 항적인 거예요.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이 내용이 어느 날 갑자기 상상하다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정말 무수한 시행착오와 그리고 지금 쓰이지 않았던 무수한 자료들 그 중에서 그거를 10번, 50번, 100번씩 보다가 따로따로 놀던 정보들이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거든요. 아주 어려운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근데 이것만 딱 듣고 보면 야 그러면 세월호를 앵커로 걸어가도 넘어뜨란 말이야? 이 음모론을 주장한다고 할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따르는 질문은 그러면 왜가 따르는 거예요. 근데 김 감독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왜는 사실은 정부가 밝힐 일이에요. 우린 조사권이 없으니까. 세월호를 인양할 거 아닙니까? 네. 건져 올리면 네. 앵커를 사용한 흔적 이런 것을 확인할 수도 있을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이미 시사인에도 보도가 됐는데 지금 세월호 인양한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잠수부들을 데리고서 배를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앵커도 찍을 계획을 잡고 제일 먼저 앵커를 찍기 위해서 잠수사들 투입해서 내려가서 지금 세월호를 촬영을 했습니다. 시사인 보도에 의하면 앵커 양쪽을 다 잘라놨다고 합니다. 8시 10분에서 20분 사이 좌회전 코스인 맹골수도 입구에 도착했다. 이때 한 선박이 오른쪽에서 추월해 갔다. 그것은 여객선이었다. 곧이어 화물선이 다가왔다. 문 선장은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통해 화물선의 이름을 알아냈다. 선준 디스스 플레이스. 예, 선준입니다. 어떻게 하시죠? 예, 자연대전 부탁합니다. 맹골 수도 내에 두 섬 사이를 빠져나왔을 때 문 선장은 특이한 광경을 목격한다. 오른쪽 전방 한 선박이 섬에 바짝 붙어 급회전을 하고 있다. 그 선박이 드라이에이스 쪽으로 달려올 수도 있었다. 선박과의 교신이 필요한 상황. 그러나 해당 선박의 AIS는 꺼져 있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정체불명 선박을 계속 주시했다. 잠시 후 도라리스 진동하고 있대. 예, 말씀하십시오. 예, 기존 5년 전방 2.1마일의 세월호 여객선이 지금 침몰 중에 있습니다. 기존 구조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인명구조 부탁하겠습니다. 관제사가 알려준 위치에는 세월호 AIS가 보이지 않았다. 문 선장은 직관적으로 조금 전 급회전했던 이름 모를 선박 쪽으로 항로를 잡았다. 스타트 10! 스타트 10. 인도 VTS 들어가겠습니다. 점에서 사람들이 탈출을 안 하면 거기서 점에 롱사이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주위에서 선회하면서 탈출자 있으면 인명구조 하겠습니다. 상황은 심각했다. 충돌 위험 때문에 세월호에 직접 접안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승객들이 탈출해 헤엄쳐 나와야만 구조가 가능했다. 그러나 여객선 선원들은 해경만 찾았다. 해경은 선원인지 몰랐다며 그들부터 구조했다. 우리가 수십 차례 얘기했죠. 해경이 주장한 그거였어요. 이 사람들 선원인지 몰랐다는 거죠. 여기는 선원밖에 없는 곳인데 네. 조타실에서 바로 내려왔는데 네. 다 일반 승객인 줄 알았다고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죠. 네. 회사 유니폼 입고 있는데도
그렇게 선언인지 몰랐다고 하경이 말했던 그 선원들은 또 처음부터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 항적을 말하죠. 네. 세월호 선수 방향을 묻는 건데 사고가 나와서 세월호가 이 항적을 묻기 위해서 이제 해경이 물었을 때 선수 방향, 그러니까 뱃머리 방향 어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섬 쪽을 바라볼 때 첫날부터 오후부터 얘기하기 시작해요. 섬을 바라보고 있었다. 병풍도. 그리고 나서 20일 날 아침에도 역시 이항사 김영우가 아예 정확하게 병풍도가 정선수 방향으로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자기네들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오다가 오른쪽으로 딱 핸들을 돌렸는데 배가 휘청해갖고 넘어져갖고 얼른 엔진 꺼갖고 둥둥둥 네. 그대로 또 올라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돼야지 조타실수로 갈 수가 있어요. 한 바퀴 돌면 안 돼요. 조금 돌렸는데 툭 해갖고 한 90도만 돌고 이제 넘어져서 배가 이렇게 오다가 병풍도를 바라보는 이 지점 이때 사고가 나가지고 배는 여기서부터 둥둥둥 떠갔다는 거예요. 둥둥둥둥둥. 그러니까 배가 앞머리가 이 섬을 향하고 있었다가 두 사람의 공통된 이야기고 거짓말이죠. 이게 거짓말이죠. 왜냐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데 바로 그날 저녁 언론부터 이제 배포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선원들하고 거짓말과 딱 일치하는 정부 항적도가 공개됩니다. 선원들이 배가 섬을 봤어요. 정면으로 하고 진술을 하고 정부 발표도 항적도가 나왔는데 배가 병풍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거는 거짓말이죠. 거짓말인데 각도까지 맞아요. 정선수 방향으로 보였다.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선원들은 정부가 그런 항적을 발표할지 어떻게 알고 이 거짓말을 했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자적으로 배 위치는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 전자 항적을 보면 거짓말인 게 금방 드러나요. 누구나 다 알아요. 선원들은. 그런데 이 선원들은 내가 거짓말해도 이게 거짓말인지 드러나지 않을 것을 어떻게 미리 알았냐는 거예요. 정부가 저런 내용을 발표할지. 핵심 포인트죠. 그죠? 이게 거짓말인 것은 밝혀지죠. 더 구세에 의해서. 보십시오. 여러 번 우리가 보여드렸지만 CNN 방송에서 CNN은 본인들의 방송이 이런 역할을 할지를 몰랐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본의 아니게. 병풍도 여기 있는데 배 머리가 여기 있어요. 배 꼬리가 일로 향하고 있다고. 다르잖아. 정반대 아니야. 그 당시 이제 여기 영상을 공급한 그 배가 둘라에이스라고 제일 그러니까 세월호가 그 선장님이 둘라이 선장님이 세월호가 사고 나는 순간을 레이더로 다 목격하셨고 그리고 제일 먼저 구조를 가서 그때 배에 타고 있던 선원이 스마트폰으로 다 찍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 정부 항적도가 이 선원들의 거짓말과 일치하는 정부 항적도가 완전 거짓이라는 게 완전히 탄로가 났죠. 더 중요한 것은 선원들이 그런 거짓 항적도가 나올 걸 미리 알고 거짓말 첫날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CNN이 모든 걸 뒤집었는데 이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사고 지점입니다. 한번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Moon had been tracking the Sewol earlier that morning as it was on his radar. He says the ship suddenly made a sharp right turn at a very slow speed. The ship's tracking system, the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was off. 자, 여기까지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사실은 당시 둘라에이스 선장님이 당시의 사건 현장을 보고 메모했던 그 당시에 직접 메모했던 좌표 또는 그 당시 했던 교신 등등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조금 전에 영상 중간에 CNN 영상 중간에 보면 해도에다가 이 폴라 행콕스 기자한테 해도에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고 지점 다 표시하면서 좌표 나오거든요. 그 좌표를 김 감독이 직접 만나서 받은 거예요. 네, 아니요. 이 CNN에 나온 이 해도를 보고 아니 근데 직접 만나서 그 좌표를 받기도 했어요. 그렇잖아. 네, 그거 말하면 안 되는데. 거기서 나온 게 첫 번째 침몰 지점이 나옵니다. 문 선장님이 본인의 레이더로 목격을 하고 메모지에 당일날 기록을 해서 좌표를. 네. 그래서 정부 발표는 여기인데 여기서 회전을 하고 위로 표류에 올라갔다는데 일단 침몰 좌표 1은 정부 좌표하고 일치해요. 맨 해갖고 위에 올라간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장님이 첫 번째로 기록한 거는 여기서 침몰했습니다라고 11시 25분 때 좌표. 요 좌표는 정부 좌표하고 똑같아요.
네. 왜냐하면 침몰한 지점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배가 거기서 가라앉았으니까. 네. 이거 똑같아요. 네. 두 번째로 기록한 것은 이게 중요해요. 네, 회전 지점을 기록해뒀는데 이걸 보고 저 깜짝 놀랐거든요. 회전 지점이 한 800m 정부 발표와 틀립니다. 아래. 자, 정부 발표는 여기서 돌아서 위로 올라갔다. 여기서 표류해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완전히 가라앉았다예요. 예. 여기 첫 번째 침몰 지점은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둘라이스 선장님 배에 있던 레이더의 그 정보가 고장나지 않았다는 거죠. 똑같아요. 편차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정부는 여기서 돌았다는데 당시 레이더를 보고 둘라이스 선장님이 메모로 기록해둔 해도에 이렇게 기록해둔 네. 좌표는 여기에요. 여기서 돌았다는 거예요. 평풍도에 가깝게. 이거 기억이 아니고 당일날 적어둔 거예요. 또 중요한 좌표가 하나 세 번째, 찾아드리고요. 배가 여기서 돌아서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이렇게 표류했다죠. 네. 그런데 만약 여기서 회전했다면 이렇게 표류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가가지고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아마도 이렇게 표류했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럼 이 중간에 좌표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죠? 이 중간에 좌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어요. 어디 있었냐? 보십시오. 들어보세요. 예, 준비됐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몇 동입니까? 몇 분입니까? 34배 10분, 34배 10분, 125도 57분, 125도 57분입니다. 네, 진도 3호 지금 출발합니다. 10마일 나옵니다. 예, 최대한 인명부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치를, 정확한 위치를 지금 불러드릴게요. 근데 이 배가 지금 계속,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들물에. 현재 위치는 34도 11.4분. 120에서 57.3분입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이게 진도 BTS가 가지고 있는 BTS 기록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진도 BTS는 엉터리 숫자를 불러요. 근데 듣고 있던, 다 들을 수 있으니까. 둘라이 선장님 등장합니다. 등장을 해서, 그게 아니고, 여기라고. 네. 여기라고. 너무 아래라고 들물에 밀려서 위로 올라왔다면서 불러주셨는데 자기 알파 레이더라고 있거든요. 자기 배에 있는 레이더에서 보고 네. 메모했듯이 아니 이게 진도 BTS 내가 부른 거하고 다른 걸 부르네. 그렇죠. 하면서 네. 당일날 사고 당일날 아침에 이걸 불러요. 네. 이 위치를. 이건 레이더를 지금 실시간으로 보면서 부른 좌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당일날 기록입니다. 네, 완전한 레이더 좌표죠. 너무나도 정확한. 당일날 기록인데 이거를 찍어보면요. 찍어봤더니 여기에요. 정부하고 200m 훨씬 이상이 납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정부의 이 항적도가 다 거의 가짜라고 입증하는 좌표입니다. 그러니까 둘라이 선장님이 여기서 돌았다고 하고 그 침몰 지점은 여기인데 배가 표류해 가는 동선상에 있어요. 이 좌표가 그렇게 맞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또 좌표가 하나 더 나옵니다. 예. 이 정부의 그 안에 있는 상황 정보 문자 시스템이라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당일날 막 구조하러 갈 때 세월호 뭐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교신처럼 하는 문자 시스템이 또 이 정부 내에도 확립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자로 서로 할 때 제주청이 세월호 현재 위치 정확히 송신바람이라고 요청했는데요. 간단히 설명은 제주청이 사고 당시에 세월호 위치가 어디야? 그랬더니 목포 상황시에서 불러준 위치가 있어요. 이거는 정부의 자료예요. 그런데 그 자료를 위치를 표시했더니 여기예요. 450m 차이 납니다. 저 시각은 둘라에이스 이전 상황인 거죠? 그렇죠. 미치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게 선장님이 여기라고 했고 네. 그리고 여기는 같고 네. 그런데 선장님이 실시간으로 당일날 불러준 위치는 여기고 그렇죠. 목포 상황실이 정부가 나중에 정리해서 이게 ARC입니다고 발표하고 말고요. 네. 당일날 교신했던 실시간으로 벌어진 상황 당시에 교신했던 문자 시스템에 남아있는 교신록에 보면 이 위치가 나와요. 뜬금없이. 이걸 발견했어요. 김감독 팀이. 나중에. 근데 이게 어딘지 몰랐지. 몰랐는데 해도 위에 올려보니까 여기야. 이 동선상에 있는 거예요.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배는 여기서 회전하여 이렇게 표류해가지고 여기서 침몰했다. 라고 재구성이 가능한 겁니다. 첫 번째.
배는 실제로는 여기서 돌아서 그것도 한 바퀴 획 돌아가지고 꽁무니가 섬을 향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여기서 가라앉았다는 겁니다. 이 표류 동선 자체가 숨겨져 왔던 거죠. 회전 지점과.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실은 이걸 알게 된 것은 둘라의 선장님이 CNN에 인터뷰를 하고 종이에다 메모를 남겼기 때문이에요. 감사 인사를 전한다. 상황은 심각했다. 충돌 위험 때문에 세월호에 직접 접안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승객들이 탈출해 헤엄쳐 나와야만 구조가 가능했다. 그러나 여객선 선원들은 해경만 찾았다. 네, 여기 세월호입니다. 해경 오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네, 잠시만 들어갑니다. 여기 세월호입니다. 해경 오는데 구조 오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 라이플링이라도 착용을 시키셔서 탈출을 시키십시오. 지금 탈출을 시키면은 구조가 바로 되겠습니까? 맨몸으로 하지 마시고 그 라이플링이라도 착용을 시키셔서 탈출을 시키십시오. 빨리! 그러나 기다려도 여객선 선원들은 승객들을 탈출시키지 않았다. 해경이 왔다. 이상했다. 구조 지휘 함정은 승객들을 향해 탈출 방송도 하지 않았다. 해경의 첫 구조 조치는 선원들 구조였다. 승객들이 접근할 수 없는 조타실로의 접안은 해상 구조의 상식에 어긋났다. 진도관제센터. 정확한 위치가 몇 도입니까? 몇 분입니까? 구조에 참여하려는 민간 선박들에게 계속 엉뚱한 위치를 알려준다. 34도 10분, 125도 57분입니다. 정확한 위치를 지금 불러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 배가 계속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들물에 현재 위치가 34도 11.4분, 125도 57.3분입니다. 어선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좌연 출구는 완전히 물에 잠겼다. 승객들은 필사적으로 우견 쪽으로 탈출을 시도했다. 결국 우연 출구마저 물에 잠겼다. 지금 사고 현장에 왔는데 아무도 구조를 안 하고 있어. 한 명도 안 들어갔어요? 우리 딸 아직 못 나왔어. 예, 말씀하십시오. 기존 5년 전방 2.1마일의 세월호 여객선이 지금 침몰 중에 있습니다. 기존 구조 5조 좀 부탁드립니다. AIS, 그게 세월호 사건의 핵심. 하필이면 그날 데이터가 없다. AIS 규격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야, 이거 세월호는 단순 사건이 아닐 수 있겠다. 소름이 끼치면서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과연 사고 시점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확정할 수 있을 것인가? 갑자기 옆으로 쏠리면서 공중에 떠서 그대로 날아갔어요. 물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떨어져 나간 거라니까요.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밝힐 수도 있겠다. 왜 이것을 감추려고 했냐. 100% 이겁니다.
그건 안 믿고 싶어도 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단 하나의 배가 단 하나의 행적으로 움직여서 단 한 번의 사고가 났는데 레이더 정보 또 달라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물리법칙상 맞지 않는 사고 발생 시간 8시 50분으로 합시다. 해경 오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네, 약속 발생 허용합니다. 그날 바다.